울산에서 최대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 바로 외고산 옹기마을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명수 씨, 오늘 참 날씨가 가을스럽죠, 그죠? 네, 이제 하늘도 높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게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인데 이런 한가위, 뭐 조상님들 이런 거 생각하면 과거의 조상님들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생필품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가장 애지중지했다고요? 어떤 거였죠? 내가 저기 속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밑빠진 X의 물붓기. 밑빠진 독의 물붓기. 아, 독. 네. 독을 또 뭐라고 하죠? 독을 장독대? 옹기? 이렇게 부르나요? 울산에 네. 그것과 관련한 전국 최대의 생산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 울산에 최대의 생산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아, 전혀 몰랐습니다. 최대인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전국 최대의 생산지, 옹기 생산지가 울산에 있거든요. 네. 바로 그곳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야, 최대라니 정말 궁금한데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네. 이곳은 마을 전체가 옹기로 어우러져 멋스러운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숨쉬는 그릇, 옹기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곳저곳 어딜 둘러봐도 다 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전국 최대의 옹기 생산지. 그리고 뭐 울산 외고산 옹기 마을인데 이곳은 뭐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세계 옹기 엑스포라는 걸 열고 난 다음에 울산의 핵심적인 컨텐츠 2000년대 초반인가 한국 문화 컨텐츠 100선에도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름을 높이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옹기마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단연 전국 최대고요. 네. 과거에 이제 이곳에 1900년대 초기부터 옹기를 좀 굽고 있었는데 1950년대 말에 여기에 이제 옹기장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허덕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마을을 형성을 했고 그래가지고 전국 최대 규모의 옹기 마을이 됐던 것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면은 얼마나 생산을 많이 했던 건가요? 한때는 뭐 거의 이제 대한민국의 옹기 유통하는 옹기의 한 절반 이상을 전부 이곳에서 만들었고요. 아, 전국의 50%요? 그렇죠. 전국의 50%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몰려왔고 뭐 외고산 옹기마을 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것이죠. 옹기마을은 60년 넘게 국내 최고의 옹기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활발했는데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옛날부터 그 옹기와 관련된 역사가 있는 건가요? 울산은 오래된 땅이죠. 그리고 우리 선사 문화부터 굉장히 유서 깊은 땅이 울산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옹기나 질그릇, 토기 이런 거와 관련된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겠죠. 대표적인 게 선사시대의 가마트, 두동 쪽에 있는 악골 가마트 1, 2, 3 가마트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이쪽에서 났던 토기류들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울산은 예로부터 여기가 소금의 생산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질그릇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을 담아내는 도구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그 어떤 생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서 왜 이렇게 산속에 있는 이곳에서 왜 옹기를 만드는 건가요? 여기에 와서 느끼겠지만 이 마을, 외고산 옹기 마을이 보면 참 햇살 밝고 따뜻하고 굉장히 안온한 지역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뒤에는 대운산 자락하고 이게 산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운산 자락 아래 고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고산마을에 세 마을이 있어요. 내고산 마을, 중고산 마을, 외고산 마을이 있는데 가장 외한강 쪽, 강쪽 바다 쪽으로 가까운 이 외고산 마을에서 트가 되게 좋고 한겨울에도 영하로 잘 안 떨어지고 얼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가마 작업이라든지 옹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기에 상당히 좋은 것이죠. 오랜 역사부터 천혜의 환경까지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울산은 옹기들의 고향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옹기 마을은 큰 격변을 맞게 됩니다. 그럼 그 옹기 마을이 계속 지속해서 번영을 할 수 있었나요? 지속해서 했으면 참 좋은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장동 문화라는 게 남아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거든. 왜 그러냐면 생활의 그 어떤 환경 이것과 그것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김장을 담아 가지고 땅에 파묻고 그럴 때 장독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 파묻을 곳도 없고 보관하기가 마땅치 않거든. 뭔가 무거운 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쇠퇴를 해가지고 옹기는 이제 과거의 그런 문화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옹기가 조금 쇠퇴했던 게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에게 끼친 해악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혹시 옹기에도 그런 폐악질을 그렇죠. 했나요? 일본의 그릇, 이 옹기도 결국은 우리 쪽에서 넘어간 그릇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화려한 걸 좋아했거든. 그래서 광명단 옹기라 해가지고 철이나 어떤 중금속을 이용해가지고 그릇에다가 굉장히 화려한 무늬를 많이 입혔어요. 지들 멋대로 그 옹기를 바꿔버린 거군요. 그럼.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명단 옹기가 저것들이 참 좋은 걸로 막 선전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일본 안에서 특산품을 만든다든지 발효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의 옹기를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담궈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자기들 거 쓰면 되지 왜 우리나라 옹기를 쓰고 우리 있는 옹기가 좋으니까 숨 쉬는 그릇이니까. 숨 안 쉬는 그릇보다 우리나라의 숨 쉬는 그릇이 훨씬 더 훌륭했군요. 네, 옹기는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한 그릇입니다. 196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서 옹기 마을로 모여들었던 장인들. 그 수가 350여 명이나 됐는데요. 마을의 대를 이어 옹기를 만드는 장인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허준규 장인님께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은 옹기 마을에서 옹기 작업을 하는 허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옹기에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작업을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입문을 했거든요. 정식적으로 한 40년 조금 더 됐죠. 네. 외고산 옹기 하면 대한민국에서 네. 뭐 옹기로서는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이 도자기의 어떤 3대 큰 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천의 그 백자, 그리고 강진의 청자, 그리고 우리 울산의 이 옹기가 한국 어떤 도자 문화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외고산 옹기 마을은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가진 저는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아, 네. 예. 옹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아쉬운 점, 어떻게 좀 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나름 현장에서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 네. 뭐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전통 항아리의 어떤 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그대로 우리가 전승을 하고 고수를 하되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옹기는 대중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옹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대적인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고급 웰빙 옹기라든지 식기라든지 어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저희 마을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옹기를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의 그런 고민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느껴집니다. 옹기를 좋은 흙과 기술로 빚어냈지만 급격한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허진규 장인은 옹기의 맥을 이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힘들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능과 육체적인 어떤 그 힘,
파워가 같이 섞여야만이 항아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동 항아리를 이렇게 핸드메이드 기법으로 많이 하다 보면 몸이 정말 저녁에 많이 아파요. 옹기의 뭐 특성이라든지 이거 정말 뛰어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네. 아직 제가 이렇게 옹기를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제가 옹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뭐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아주 고급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그게 그 우리가 이제 김치를 넣고 보관했을 때와 정말 제가 만든 작지만 작은 옹기에 보관을 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맛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현저하게 옹기가 맛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옹기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40여 년 동안 그 옹기를 이제 빚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옹기는 장인님께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저에게는 정말 옹기는 가장 익숙한 삶의 하나예요. 제가 보고 느꼈는 것이 옹기뿐이에요, 사실. 평생을 여기서 옹기를 보고 옹기와 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한테 가장 좋은 삶이 옹기라고 생각해요. 네, 익숙한 삶. 네. 옹기와 함께 살아온 장인들의 발자취와 옹기의 문화를 알리는 울산 옹기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 옹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엄청 커다란 옹기가 있는데 거의 저 한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요. 네. 와.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 옹기를 전시하고 있는 옹기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옹기, 뭐 이런 모든 옹기들이 다 여기 모여 있고요.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은 2011년도 6월 달에 신일성 장인이 완성한 세계 최대 기네스에서 인정한 옹기입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면 아래부터 위까지 수직 높이가 223cm. 야. 전체 쭉 돌아가는 최대 둘레가 517cm. 감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최대의 옹기인데 이 옹기는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뭐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건가요? 1년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몇 차례나 부서지고 했죠.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거의 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 깨지는 거죠. 그만큼 작업이 어려운 건데 2011년 6월 달에 완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이 옹기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만들어진 거군요. 그때 당시 이제 울산의 옹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으로 완성을 시킨 것이고 기념물적인 어떤 그런 작품입니다. 아, 그 당시에 울산 시민들, 울주군민들 엄청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화제가 됐고 기네스 인증서가 여기 있잖아요. 아, 인증서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군요. 그렇죠. 이제. 기네스 인증을 받았죠. 이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옹기부터 각종 제작 도구 등 옹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시선을 끄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여기 전시관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옹기가 정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쫙 전시되어 있는 건 조선 팔도, 한반도 팔도에 있는 모든 옹기의 이 모양들 이것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옹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저 위에 쪽이 이제 가장 북쪽 한경도부터 제일 밑에 이게 제주도까지 쭉 전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북쪽 옹기들은 북쪽 지방의 옹기들은 입구가 넓어요. 입구가 굉장히 넓죠. 밑으로 내려오니 어때요? 입구가 좁아집니다. 입구가 넓은 이유는 뭐냐면 북측지가 춥잖아요. 추우면 떨을 수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좁으면은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넓게 한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관성,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보관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과학적으로 다룬 것이고 옹기가 담겨 있는 음식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장문화거든요. 고추장, 된장이든 간장이든 장문화 그리고 우리 발효식품들 그런 것들이 왜 옹기하고 연결되는가를 이 숨쉬는 그릇의 과학적 원리를 파고들면은 굉장히 납득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그 과학적인 원리를 담기는 옹기들이 정말 지역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뭔가 그 생김새라든지 활용이 좀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즘 시대 그리고 우리 세대에 맞게 좀 옹기가 변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주 이 멋스럽기도 하고 과학적인 그릇, 이 옹기를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옹기 마을 사람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장인들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옹기 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 저희가 정말 그 옹기를 계속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전반에 사용했던 옹기는 과학적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그 장점을 살리면서 옹기의 현대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고산 옹기 마을 울산 실내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옹기는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왔던 질그릇의 원형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그런 그릇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세계에서도 이런 옹기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오늘의 문화로 녹여서 남아있는 곳 몇 안 되거든요. 비록 울산이 옹기 문화의 출발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인들이 울산의 옹기 문화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 옹기 문화가 울산의 과거의 생활 문화가 그대로 녹여나 있는 그런 문화다.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잘 보존해서 개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 묻어날 수 있게 그런 문화로 발전할 수 있길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서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필수품이었던 옹기의 고향, 옹기마을입니다.